며느라, 우리 장남 병원에 투자해라.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 뻔뻔한 얼굴로 이혼을 무기 삼아 협박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시댁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은 제게 매달렸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탐욕에 분노를 터뜨렸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팔짱을 낀 채 당당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알량한 탐욕의 끝이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아들의 목숨을 갉아먹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평생 식당 바닥에서 희생만 하신 친정엄마의 피 같은 돈을 지키고 뻔뻔한 시댁의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제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들어봐 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7살 딸 지훈이를 키우고 있는 39살 워킹맘입니다. 남편 민중과는 9년 전 직장 연합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제게 듬직하고 자상하게 안부를 챙겨주던 남편은 큰 의지가 되었죠. 연애 시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역시 나도 널 친딸처럼 아끼겠다며 살갑게 제 두 손을 잡아주셨고 겨울이면 손수 짠 목도리를 둘러주시는 다정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때의 저는 시어머니의 다정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친정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에서 나온 거액의 보상금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캄캄한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탁자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딸 지훈이가 삐뚤빼뚤하게 그려온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죠. 아빠, 엄마, 지훈이 세 식구가 나란히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며 온갖 결핍과 눈치를 견뎌야 했던 제 어린 시절을 우리 지훈이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백 번도 넘게 다짐해 왔습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제가 이 가정을 흠없이 지켜내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씻고 나온 남편이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제가 다가가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려 말을 건넸지만 남편은 그림 한번 쳐다보지 않고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아니, 피곤해. 나 먼저 잘 테니까 불 끄고 들어와. 남편은 서둘러 대화를 자르며 차갑게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정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언제부턴가 갈등을 피하고 집안일에는 무심한 회피형 가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림 속 세 식구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편의 무심함쯤은 감내해야 할 몫이라 여겼습니다. 그 주말 오전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허름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방 구석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엄마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낡은 가계부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적고 계셨습니다.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아 거칠어진 엄마의 손등을 보는 순간 콧등이 시큰해졌죠. 평생 10원 단위까지 아껴 쓰며 저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낸 엄마의 청춘이 그 낡은 가계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이제 가게 좀 쉬엄쉬엄해요. 내가 용돈 더 챙겨드릴 테니까 가계부 좀 그만 덮고. 엄마는 펜을 내려놓고 멋쩍게 웃으며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 새끼 집 안 되려면 아직 한참 벌어야지. 우리 지훈이 나중에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려면 늙은 애미가 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모아야 안 쓰겄냐? 굽은 엄마의 등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시댁에서 겪는 웬만한 부당함은 내가 묵묵히 참고 넘겨서라도 이 가정을
평범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주말 식사 자리는 늘 그렇듯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상 가득 찌개와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조심스레 상 가운데 찌개를 내려놓는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젓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휴, 간이 왜 이리 밍밍하냐. 우리 큰애가 밖에서 밥 먹고 다니느라 속이 헛헛해서 얼큰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민호 입맛 까다로운 거 뻔히 알면서 너 내가 왜 이리 신경을 안 쓰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찌개 그릇을 아주버님 쪽으로 밀어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입안 가득 밥만 씹으며 철저히 모른 척 시선을 피했고 시아버지 역시 묵묵히 텔레비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극단적인 장남 편애와 제게만 향하는 날선 말들의 속에서 모멸감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빈 그릇들을 챙겨 조용히 개수대로 향했습니다. 대꾸해봐야 언성만 높아질 뿐 조용히 설거지를 끝내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가방 안에서 요란하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친정엄마였죠. 평소 일하시느라 낮에는 절대 전화를 걸지 않는 분이셨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다친 데라도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 퇴근했어? 엄마가 너무 떨려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왜 그래요? 사람 놀라게. 무슨 일인데? 고향에 내 외할아버지에게 상속받았던 그 묵힌 땅 있잖니. 거기가 이번에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들어가서 보상금 20억이 오늘 통장에 들어왔단다. 순간 길 한가운데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20억이라니. 평생 식당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우리 엄마가 드디어 그 고생을 보상받게 된 것입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다행이다. 이제 진짜 고생 끝났어. 근데 엄마, 이 돈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요. 제가 민준 씨한테만 알릴 테니까 우리 쌤만 아는 거예요. 알았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남편에게만 보상금 소식을 알리며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이니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려던 찰나 현관문 잠금장치 누르는 소리가 삑삑삑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평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활짝 웃는 얼굴로 식탁 위에 반찬통들과 최고급 홍삼 스틱 상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고생이 많지? 이거 우리 아들 챙겨 먹이라고 좋은 걸로 지어왔다. 아유 참. 사돈어른도 평생 식당 일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지? 갑자기 친정엄마의 안부를 묻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묘한 탐욕이 번뜩이는 것을 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한 번도 이런 호의를 베푼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강한 경계심이 일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갑자기 저희 엄마는 왜? 홍삼만 감사히 받을게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들어가 쉬세요. 저는 애써 표정을 굳히며 돈 이야기는 모른 척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을 돌려 세웠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혹시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땅 보상받는 거 이야기했어? 남편은 흠칫 놀라며 시선을 바닥으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아, 뭐, 낮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짝. 내가 친정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잖아. 내 허락도 없이 그걸 왜 시댁에 떠벌려? 어이가 없어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팍 구기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가족끼리 알면 좀 어때? 당신 진짜 사람 피곤하고 예민하게 군다.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깃털처럼 가벼운 입통과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즉각 태도를 바꾼 시댁의 얄팍함에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명심해. 그 돈은 우리 엄마 피땀 흘려번 돈이야. 시댁이랑 이런 한 푼 엮일 일 없으니까 어머님 바람 안 드시게 당신이 알아서 선 그어. 며칠 뒤 아침 남편이 일찍 출근하고 난 빈 식탁을 치우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건강식품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남편이 앉았던 자리에 시어머니가 주고 간 홍삼 스틱 빈 껍질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홍삼을 이렇게 한꺼번에 먹어대지? 의아한 마음에 쓰레기통에 껍질을 쓸어 담으려던 순간 빈 껍질들 틈에 구겨진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방 약봉지의 귀퉁이가 찢겨진 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약국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게 끄트머리만 남은 흔적을 손에 쥐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걸까? 왜 굳이 홍삼 스틱 껍질들 사이에 이 약봉지를 구겨 넣어 숨기듯 버린 걸까? 단순한 피로회복제라기엔 그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행동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리며 묘한 불길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캐묻기엔 정황이 부족했기에 일단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거대한 이민용 짐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짐 가방들은 다 뭐예요? 당황한 제가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뭐긴 뭐냐? 사돈어른 큰돈 생겼다며? 사람이 갑자기 큰돈 만지면 사기당하기 십상이다. 돈 관리하는 법도 내가 좀 가르쳐주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고생하는 내 아들 내조도 내가 톡톡히 좀 해야겠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조를 핑계 삼았지만 실상은 제 곁에 머물며 친정엄마의 20억을 통제하겠다는 끔찍한 탐욕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히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며 평화를 유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커다란 짐 가방 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관문 쪽을 향해 가방을 끌어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님, 저랑 같이 못 사십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제 반대에도 시어머니를 다시 집 안으로 들였고 시어머니의 짐은 결국 안방 옷장 한쪽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삿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를 아주버님 병원 근처의 한 카페로 방강제로 불러냈습니다. 집으로 무작정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밖에서 단판을 지어야만 했죠. 창가 자리에 앉은 시어머니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낡은 상가 건물을 턱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며느라, 저 건물 2층 자리가 아주 목이 좋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발 저희 부부 사는데 참견 좀 그만하시고
저희 친정 돈에도 관심 꺼주세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견? 야, 우리 장남 민호가 그 나이 먹도록 만년페이 닥터라 이리저리 무시당하고 다니는 거 안 보이니? 며느리인 내가 친정 돈 좀 끌어와서 우리 장남 병원 하나듯 번듯하게 개원시켜주는 게 가족된 도리 아니냐? 뻔뻔함이 도를 넘어서니 오히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렴치함에 치밀어 오르는 경멸을 감출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20억 중 상당수를 무능한 장남의 개인 병원 개원 자금으로 통째로 뜯어내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님 착각 단단히 하시나 본데 제 엄마가 평생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 닦아가며 번 돈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을 왜 아주버님한테 바쳐야 하죠? 단 1원도 그럴 일 없으니까 헛꿈 꾸지 마세요.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쏘아붙인 뒤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제 상식 밖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현관문이 부서져라 쿵쿵대는 소리에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재수씨, 문 좀 열어봐. 나야, 형. 만취한 아주버님 민호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놀던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웃들의 항의가 들어올까 두려워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술 냄새를 훅 풍기며 비틀거리던 아주버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재수씨, 진짜 너무하네. 내가 개업만 하면 2배, 아니 3배로 쳐서 갚을 텐데 왜 이리 빡빡하게 굴어? 가족끼리 좀 돕고 살면 덧나? 사람을 왜 이렇게 쪼잔하게 만들어? 자신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제가 빼앗기라도 한 듯 피해자 행세를 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종을 받으며 염치조차 상실한 아주버님의 태도에 깊은 혐오감과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당신 형 당장 안 끌어내. 제가 방에서 기어나온 남편 민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경찰을 부르려던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소란이 간신히 끝나고 아주버님을 대충 달래보낸 뒤 거실에는 남편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당신 똑바로 말해. 아주버님 저렇게 난동 피우는 거 방관하는 이유가 뭐야? 어머님 무리한 요구, 당신 선에서 완벽하게 막아내라고 했지. 잔뜩 날이 선 제 목소리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형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저러겠냐. 장모님 돈 조금만 빌려줘서 집안 평화 좀 찾자.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돈이잖아.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은 비겁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형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내의 친정 재산쯤은 기꺼이 희생양으로 바칠 수 있는 철저하고 이기적인 공범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산산이 조각나자 깊은 절망과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혼자 안간힘을 쓰며 지키려 했던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저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는 짓을 멈췄습니다. 차갑게 마음을 닫고 저 스스로 친정엄마의 재산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간밤의 충격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제게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유치원에 가기 전 아이는 자기 얼굴만 한 스케치북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다시 그렸어. 아빠랑 엄마랑 지훈이랑 우리 셋이 오래오래 살자. 스케치북 안에는 여전히 아빠와 손을 꽉 잡고 활짝 웃고 있는 새 식구 그림이 있었습니다. 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정적으로 이혼 서류를 던지고 싶었던 마음이 턱 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섣불리 이혼을 강행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지훈이가 겪어야 할 상실감은 아이의 온 우주가 무너지는 일일 테니까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당장 판을 엎을 수는 없다. 지훈이가 상처받지 않게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저 미친 시댁의 요구를 방어하며 조용히 반격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 휴게실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신우이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나 마나 또 무슨 헛소리를 할지 뻔했지만 어디까지 바닥을 보이는지 들어보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나야.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다 쓸 데도 없잖아. 핏줄인 우리 오빠 기 좀 살려주면 나중에 오빠가 병원 자리 잡고 언니한테도 다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어? 사람 참 야박하네. 남의 피땀 어린 돈을 콩고물 운운하며 가볍게 씹어대는 신우이의 천박함에 극심한 치욕이 몰려왔습니다. 콩고물? 그렇게 안타깝고 애틋하면 아가씨 전세금 빼서 오빠 병원 차려주세요. 남의 엄마 피 빨아먹을 궁리하지 말고. 저는 쏘아붙이고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휴대폰에 다급한 문자가 찍혔습니다. 사돈이 식당에 찾아와서 죽치고 앉아있다. 어쩌면 좋니?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 엄마의 일터까지 침범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저는 구두굽이 부러져라 식당으로 내달렸습니다. 식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한가운데 테이블을 차지하고 마치 단골 손님이라도 되는 양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유 사돈, 그 큰 돈 쥐고 있다가 엄한데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우리 장남 병원에 투자하면 꼬박꼬박 이자 쳐서 용돈처럼 챙겨드릴게. 어때요? 순진한 친정엄마를 직접 회유해 돈을 빼돌리려는 대범하고 악랄한 수작이었습니다. 평생 식당 바닥에서 관절이 닳도록 일한 엄마를 기만하는 꼴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살이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시어머니를 식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식당 밖 으슥하고 차가운 골목길.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2번 다시 내 엄마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단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꿈 깨시라고요. 시어머니는 잡힌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악독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내 아들 무시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줄 아냐? 돈 내놓기 싫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떡 먹듯 가볍게 뱉어내는 그 입술을 보며 묘하게도 두려움 대신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뽑아낼 도구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 아들의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협박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캄캄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낮에 있었던 식당 앞의 충돌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거칠어진 호흡을 가라앉히려 애쓰는데 식탁 위에 둔 제 휴대폰이 지잉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이려니 무시하려다 심란한 마음에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역전 부동산 김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사모님 본인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라 낮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셔서 사모님 명의로 역세권 50평 상가 가계약을 하신다더라고요. 내일 오전까지 사모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사본 챙겨오신다며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명의자 본인 확인은 거쳐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동의하신 거 맞습니까? 전화기를 쥔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제 명의를 도용하여 수십억짜리 상가를 계약하려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은 단순한 억지를 넘어 소름 끼치는 범죄의 영역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끔찍한 공포와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화나 타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단 1원의 피해 없이 이 지옥 같은 가족에게서 탈출할 완벽한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준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구두를 벗는 남편의 팔목을 낚아채듯 쥐고 곧장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자마자 남편을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똑바로 대답해. 어머님이 내 방 뒤져서 인감이랑 신분증 훔쳐간 거, 그리고 그걸로 역세권 상가 가계약 하려고 한 거 당신도 알았어? 남편은 겉옷을 벗으려다 말고 흠칫 놀라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흔들리는 그 동공이 이미 모든 것을 대답하고 있었죠. 아니, 엄마가 무슨 오해가 있겠지. 부동산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왔어. 당장 내일 오전까지 내 인감 떼다 준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다는데 이게 오해야? 제가 악을 쓰자 궁지에 몰린 남편은 오히려 미간을 구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오죽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 당신이 장모님 돈 한 푼도 안 내놓겠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구니까 무리하신 거 아니냐고. 범죄 행위마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씌우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남편의 입술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뼈저린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게 기대어 신분증을 되찾겠다는 헛된 희망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씨름을 포기하고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명예 도용을 막으려면 제 손으로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안방 옷장 구석에 처박힌 시어머니의 짐 가방을 열어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주머니에서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내친 김에 이들이 꾸미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남편의 서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다이어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무심코 다이어리를 펼친 순간 빳빳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과 처방 기록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S대학병원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록 영수증.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인 줄 알았던 남편의 이름 옆에 중증질환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함께 떨어진 처방 기록지에는 종양내과라는 진료과와 위암 3기 초입이라는 기록, 수술 후 항암 치료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원래대로 던져두고 영수증과 처방 기록지를 움켜쥔 채 곧바로 S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제게 중대한 병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S대학병원 1층 로비 구석의 카페. 저는 병원 종양내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대학 후배 수진이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수진이에게 남편의 진료 영수증과 처방 기록지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 내 형부 여기서 무슨 진료를 받는 거야? 중증질환이라니 대체 무슨 과야? 수진이는 제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환자 개인정보라 제가 형부의 진료 내용을 따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 적힌 기록대로라면 종양내과에서 위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 수술을 받고 이후 항암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적혀 있고요. 보호자인 언니가 진짜 며칠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남편이 암 환자라니. 일순간 주변의 백색 소음이 싹 사라지고 멍해졌습니다. 저에게 이 무서운 병을 꽁꽁 숨기고 며칠 전까지 홍삼을 핑계로 화장실에 숨어 약을 삼켰을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과 원망이 복잡하게 뒤엉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으로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울며 추궁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이토록 중대한 생사의 문제를 저에게만 철저히 숨겼는지 그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완벽한 침묵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퀭한 눈으로 퇴근해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시어머니가 정체불명의 약탕기를 끓이며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약재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안 좋길래 이런 것까지 다려서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등 뒤에서 은근슬쩍 병에 대한 언지를 유도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냄비 뚜껑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위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넌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니 이런 건 내가 챙겨야지.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나저나 내 엄마 돈은 언제 가져올 거냐? 상가 계약금 치를 날이 코앞인데 내가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 민준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프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며느리 친정의 돈을 빼낼 궁리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위암조차 저를 속여먹을 완벽한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 한가닥 남아있던 연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뼛속 시린 공포와 끔찍한 혐오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모자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용해 먹을 호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정아 언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아 시댁의 명예 도용 정황과 남편의 은폐된 위암 투병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제 재산을 보호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지 묻는 제게 정아 선배는 미간을 짚으며 차갑게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지원아, 이건 그냥 뻔뻔한 시댁의 돈 요구가 아니야. 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 친정 돈 20억으로 형의 병원 개원 자금을 대고 내 남편의 막대한 암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전부 뜯어낼 작정인 거야.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면 너는 평생 병든 남편 뒷바라지하는 무임금 병수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지. 정아 선배의 객관적인 분석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지자 뜨거웠던 분노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지훈이를 핑계로 이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언니, 나 당장 이혼 준비할게. 근데 그 전에 우리 엄마 돈부터 지켜야 해. 정아 선배의 조언에 따라 저는 친정 엄마의 재산 방어를 위한 첫 단계로 신탁계약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제 다급한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온 친정엄마를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훔쳐 상가를 계약하려 했던 일과 남편이 암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엄마의 주름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평생 일만 하며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내 딸 피까지 빨아먹으려 들어. 이 악마 같은 것들. 엄마는 가슴을 퍽퍽 치며 참았던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신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돈 신탁 회사에 묶어버리자. 그러면 엄마 허락 없이는 나조차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돈에 손 못 대. 시댁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법적으로 절대 못 뺏어가. 무너질 줄 알았던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계약서를 응시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꺼이 20억의 통제권을 넘기며 저와 함께 싸울 의지를 다지는 엄마를 보며 저는 든든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탁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에게 철저히 속는 척 연기하며 완벽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위암 통증을 줄여주는 독한 약에 취해 남편 민주는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베개 밑에서 잠금이 풀려있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숨죽여 화면을 켜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남편 세 사람이 모여있는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던 제 눈빛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지원이 비위 좀 팍팍 맞춰주세요. 제 수술비랑 항암비, 그리고 형 상가개원 자금 다 장모님 돈으로 해결해야 해요. 그 돈 빼낼 때까지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보낸 끔찍한 공모 메시지였습니다. 내 희생과 삶을 오직 지갑이자 무료 간병인으로만 취급한 추악한 민낯. 끓어오르는 사리와 극도의 배신감에 턱관절이 아프도록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방의 모든 내용을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너희들을 철저하게 빈털터리로 만들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구석에 처박아 주마. 다음 날 오전 직장 근처 카페. 평소 연락조차 없던 형님인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시댁의 동태를 떠볼 요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저기 민호 씨가 이번에 역세권에 개원한다는 그 상가 말이야.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으로 해주시는 거라던데 맞아? 혹시 동선에도 돈 좀 보태는 거면 우리가 나중에 이자 쳐서 꼭 갚을게. 아, 이 여자도 속고 있구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개원 자금이 사돈 돈이라는 사실을 쏙 빼놓고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철저히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들까지 기만하는 그 탐욕에 헛웃음이 났지만 진실을 모르는 이 순진한 형님을 훌륭한 패로 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형님, 제가 긴 말은 안 할게요. 아주버님 상가 가계약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랑 대출 낀 거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당장 진실을 터뜨리는 대신 의미심장한 폭탄의 씨앗만 툭 던져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통수가 따갑도록 저를 쳐다보는 형님의 시선을 느끼며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말 아침 고요한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 민준의 눈앞에 간밤에 빼낸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들을 프린트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위로 남편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 위암 3기 숨기고 내 엄마 돈으로 당신 수술비랑 아주버님 개원비까지 싹 다 충당하려던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종이를 주워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죠. 이내 남편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암이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병든 나를 버릴까봐 당장 수술은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장모님 돈으로 내 목숨 좀 살리고 싶어서 그랬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끔찍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살기 위해 아내의 친정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주제에 제게 미안한 기색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철저히 연기했다는 그 이기적인 변명에 참을 수 없는 경멸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 냉장고에 붙어있는 지훈이의 새 식구 그림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 같은 평화를 지키겠다고 내 인생을 갈아 넣을 뻔했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나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제가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상황을 엿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악을 쓰며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널브러진 증거 종이들을 발로 팍팍 밟더니 아의 손으로 박박 찢어 허공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남편이 암이라잖아. 이 독한 년아, 남편 목숨이 달렸는데 내 애미 돈 좀 쓰는 게 대수냐? 당장 돈 내놔서 내 아들 살리고 장남 병원 차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어머니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들의 암 발병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의 돈을 당당하게 강탈하기 위한 합당한 권리이자 협박의 무기일 뿐이었죠.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악마 같은 얼굴을 마주하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악을 쓰며 이 모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지만 문득 차가운 이성이 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소리쳐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제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저는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풀며 표정을 싹 지웠습니다. 차분하게 침묵하며 한 발 물러서는 척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차 안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리자마자 스피커폰으로 정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어제 남편 휴대폰에서 빼낸 공모 메시지 다 보냈어. 중증질환 등록 영수증이랑 처방 기록지 찍은 것도 확인했지? 수화기 너머로 정아 선배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 확인했어. 내 엄마 신탁 서류는 신탁회사 심사로 넘어갔다. 서류 완벽해서 며칠 내로 계약 체결될 거고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도 내가 신호만 주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준비 끝났어. 고마워. 이제 나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해? 쥐새끼들 도간에 가둬놓고 뚜껑 닫을 시간이지. 그제야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친정엄마의 20억은 이제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안전지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막이 쳐졌으니 이제 남은 건 그들이 헛된 희망에 부풀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도록 유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체념한 사람처럼 과일 접시를 깎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눈치를 보는 남편이 앉아 있었죠. 저는 탁자 위에 과일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남편 수술도 당장 해야 하고 아주버님 개원도 가족인데 돕는 게 맞겠네요. 제가 거짓으로 항복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탁상을 내리쳤습니다. 흥,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했구나. 그래, 당장 내일 내 엄마한테 가서 10억 먼저 빼오라고 해. 곁에 있던 남편은 안도한 얼굴로 덥석 제 손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가증스러운 그 손길에 소름이 쫙 끼쳤지만 덫에 걸려든 이들의 멍청함에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슬쩍 빼내며 난처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어쩌죠? 엄마 예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 다음 달 중순이나 되어야 큰돈이 한꺼번에 빠져요. 아주버님 상가 계약금 치르실 날짜가 코앞이라면서요. 계약을 계속하실지는 아주버님이 직접 결정하셔야겠네요. 엄마 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눈앞에 20억이라는 신기루가 아른거리니 그들은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시누이 민지가 식탁 앞에서 멈칫해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무더기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로 방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과 마주친 참이었습니다. 언니, 작은 오빠 얼굴이 왜 저래? 저 약은 다 뭐고? 저는 민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 덤덤하게 상황을 일러주었습니다. 아가씨 오빠 위암 3기래요.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 치료비랑 아주버님 상가개원 자금 몽땅 우리 친정 돈으로 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돈 빼드리기로 했어요. 민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작은 오빠가 암인데 큰 오빠 병원 차릴 돈을 왜 언니한테 내놓으래? 언니 호구야? 그걸 왜 줘? 철없이 콩고물이나 타령하던 시누이조차 사태의 기괴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누이의 전할 것 그대로의 반응을 보며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늘 저를 깎아내리던 사람마저 놀라게 만드는 탐욕. 그 뒤늦은 공감에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 썩어빠진 집구석에 일말의 미련도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지훈이를 재우고 있는데 거실에 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너 대체 민지한테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냐? 기집애 가지 애비한테 나불대서 지금 집구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게 싫어 평생 방관만 하던 시아버지마저 아들의 암 발병 사실과 아내의 미친 짓거리를 뒤늦게 알고 폭발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를 향해 날아오던 화살들이 드디어 그들 내부를 찌르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꼴을 보니 짜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얼굴 보고 확실히 정리를 해야죠. 내일 아버님 모시고 가족회의 하세요. 거기서 제가 친정 돈 드리는 거 확실하게 못 받고 오해 풀면 되잖아요. 저는 억지 비난을 한 귀로 흘리며 오히려 아주버님의 개혼을 기정사실로 만드는 가족회의를 소집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남편 민주는 거실에서 내일 본가에 가져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그 등을 서늘하게 응시했습니다. 내일 가족회의에서 엄마 돈 주기로 서류까지 확정할 텐데. 당신 정말 이래도 괜찮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는 이 남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는지 묻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다 말고 다가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원아, 고맙다. 우리 가족 살려줘서. 형개원에서 자리 잡고 내 몸 낫고 나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싹 다 갚을게. 진짜야. 알량한 거짓말. 남편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아내를 철저히 착취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완벽한 쓰레기였습니다. 묘한 허탈감이 밀려오며 가슴속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져버렸습니다. 자비 없이 이들을 짓밟아버리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아 선배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선배, 내일 오전 11시에 맞춰서 연락 기다려줘. 내가 신호할게. 토요일 오전, 모든 결전의 준비를 마친 저는 시댁본가 앞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수석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심호흡을 하며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밥 먹였어? 잘 놀고 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기죽지 말고 다 엎어버리고 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내 뒤에 서 있을 거니까. 눈물을 꾹 삼킨 엄마의 든든한 응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이 8년의 인연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내 딸과 엄마를 온전히 지켜내리라.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중증질환 산정 특례 등록 영수증과 처방 기록지 4본, 신탁계약 확인서 4본, 그리고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뚜벅뚜벅 걸어가 시댁의 현관문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뚜벅뚜벅 걸어가 시댁의 현관문을 힘차게 밀려던 참이었습니다. 철컥 손잡이를 돌리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다급한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재수 씨가 오늘 돈 안 주면 상가 가계약금 다 날리고 계약 취소해야 해요. 저 이대로 오늘 넘기면 진짜 신용불량자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아유, 이 녀석아.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상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소리였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며 이혼을 선언한다면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당장 상가 계약을 포기하고 빚더미를 피해 도망칠 구멍을 찾을 게 뻔했습니다. 그들을 지옥 같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완벽한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릴 뻔했죠. 통쾌한 폭로를 상상하며 뛰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가 이내 가방 깊숙한 곳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 저는
거짓 항복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최대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모여있던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다들 제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소파 끝에 다소곳이 앉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돈이 예금에 꽉 묶여 있대요. 뭐, 예금? 그럼 당장 깨라고 해. 저도 당장 깨자고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크다네요. 일주일 뒤가 만기라니까 그때 다시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상가 계약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주버님이 직접 판단하세요. 제 말에 불안해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별 수 있냐? 거봐라, 민호야. 내 말이 맞지?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제 아들 어깨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들었지? 일단 내 이름으로 대출 싹 다 끌어모아서 도장부터 쾅 찍어. 일주일 뒤면 억 단위로 돈이 굴러들어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아주버님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굽신거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의 돈에 이성을 잃고 스스로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의 멍청함에 저는 속으로 서늘한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요. 대출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 며칠만 더 당신들이 원하는 완벽한 호구 며느리가 되어줄게요. 거짓 항복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편 민준이 제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완전히 속여 넘겨야만 이 계획이 완성됩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병원비도 우리 엄마 돈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돈 걱정일랑 하지 마. 내일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아. 그러자 남편은 덥석 제 오른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원아, 진짜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다. 남편은 벅찬 목소리로 제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암이라서 하늘이 우리 가족한테 이런 복을 주나 보다. 안 그래? 그 순간 왈칵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암 발병조차 처가 재산을 뜯어낼 천운이라 부르는 저 입. 아내의 희생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존중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손길을 당장이라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극한의 인내심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러게, 천운이네 정말. 부드럽게 대답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방금 쓰레기통에 처박혔어. 당장 내일부터 내 이름과 서류들을 당신네 시댁 식구들 소나기에서 전부 도려낼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낮 회사 점심시간. 저는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지원인데요. 혹시 저희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상가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전화기 너머로 김 사장님의 묵직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사모님, 말도 마세요. 사모님 명의로 추진하던 가계약은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고요. 오늘 오전에 아주버님이 본인 명의로 새 계약을 하셨어요. 제2금융권 대출에 사채까지 잔뜩 껴서 잔금 치르고 계약서에 도장 쾅 찍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이자를 다 어찌 감당하시려는지 제가 다 걱정이네요. 아, 네, 사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함이 밀려왔습니다. 덫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친정엄마의 20억이 무조건 들어올 거라는 맹신에 빠져 자신들의 신용과 목숨을
담보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채 빚더미에 올라탄 겁니다. 통쾌했습니다. 복수의 1단계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남편의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반차를 내고 곧바로 S대학병원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한참 도로를 달리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S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준 환자분의 입원 서류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재정보증일란에 지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적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암 수술비와 앞으로의 병수발을 모조리 제게 떠넘기려고 내 서명을 위조하는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다니요. 나를 사람이나 가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살을 파먹일 숙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작성하거나 서명한 서류가 아니에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그 서류부터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원무가 창구로 매섭게 돌진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을 정신도 없이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서류 접수한 이민준 환자 아내입니다. 이번 서류 좀 확인할게요. 재정보증인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라서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빼서 제 신분증과 대조했습니다. 어머, 정말 서체가 확연히 다르네요. 이 서명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작성된 보증 서류는 당장 무효로 처리해 주세요. 새로운 보증인이 필요하다면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를 받아 다시 제출하게 해주세요. 단호한 제 요구에 직원은 서둘러 제 이름으로 작성된 재정보증 서류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제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제 목을 조르려던 밧줄을 끊어낸 것 같은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게 두기 위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형님인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님의 얼굴은 잔뜩 긴장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형님,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아주버님 상가 차려준다는 거, 그거 다 어머님 거짓말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엄마 보상금 뺏어서 주려고 하셨던 건데 저 그거 한 푼도 줄 생각 없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오늘 오전 그 돈만 믿고 사채까지 다 끌어다가 상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요.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빚이 다 민호 씨. 아니, 우리 부부 몫이라는 거야? 그 사채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나 못해. 당장 이혼할 거야. 그 빚 절대 못 더하나. 가족이라는 의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택한 짐승 같은 절규였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에 입맛이 썼지만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며 시댁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묘한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살고 싶으면 내일 남편 출근하자마자 짐부터 빼요. 뒤도 돌아보지 마요. 제 서늘한 조언에 형님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독한 위암약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끈 채 발소리를 죽이고 움직였습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중요 서류들, 귀중품,
그리고 딸 지훈이의 짐 일부를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가족이 잠든 사이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친정엄마 집으로 조용히 옮겨두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을 도둑처럼 몰래 빼내는 제 모습에 일말의 허무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모성애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무장시켰습니다. 막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휴대폰 액정이 밝아졌습니다. 변호사 정아 선배의 메시지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재산 신탁계약 체결 완료.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아무도 그 돈을 임의로 건드릴 수 없어. 완벽해. 이로써 제가 이 집구석에 남겨둔 것은 빈 껍데기 뿐이었습니다. 언제든 맨몸으로 빠져나올 물리적인 이혼 준비와 완벽한 재산 방어벽 구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빈 껍데기뿐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열린 안방 문틈으로 남편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무 일 없는 듯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무대가 열릴 참이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끝이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낮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형님 유진이 짐을 싸들고 야반도주에 쓸 타이밍이었으니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뛰어올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원아, 이 악독한 년, 내가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악을 써댔습니다. 큰 며느리 그년이 밤사이에 짐을 싸서 도망갔어. 내가 돈을 제때 안 주니까 그 기집애가 빚더미에 앉을까봐 튀었잖아. 다 내 탓이야. 내가 돈을 안 풀어서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당장 돈 내놔. 당장.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상가가 망해가는 책임을 모조리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가출로 아주버님의 개원은 완전히 물 건너갔고 시댁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게 뻔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저는 혐오감과 함께 통쾌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돈은 약속한 날짜에 드립니다. 저 지금 바빠서 이만 끊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투둑하고 끊긴 통화음 뒤로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뜨릴 모습이 선했습니다. 불안감에 덜덜 떨며 안달복달할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 평소처럼 딸 지훈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아야 할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 원장 선생님만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원장 선생님, 지훈이 어디 있어요? 저 1시간 전에 아버님이랑 할머니가 오셨어요. 급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훈이를 데려가셨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 돈을 기어이 받아내기 위해 제 가장 소중한 혈육인 딸 지훈이를 허락도 없이 인질로 빼돌린 거였습니다. 내 새끼가 그 미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살기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치원 주차장 제 차 안. 저는 핸들에 이마를 박은 채 덜덜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거칠게 전화를 낚아채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너 진짜 미쳤어? 우리 지훈이 어디 갔어? 목소리 좀 낮춰, 지원아.
남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손녀 보고 싶다고 해서 본가에 데려왔어. 지훈이 안 다치게 데려가고 싶으면 내일 약속한 날짜에 장모님 돈 정확히 통장에 꽂아놔라. 딴 생각 품지 말고 지훈이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 가만히 안 있어. 그럼 내일 돈 들고 와. 이쁘게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인해 곧바로 정아 선배에게 전송했습니다. 암 환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던 남편의 본색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제 친딸마저 협박도구로 전락시키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 파렴치한 쓰레기였습니다. 이 남자를 불쌍히 여겼던 지난날의 나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눈물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들었지만 곧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통화 녹음이 있으니 신고와 증거 제출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경찰과 시댁이 엉켜 싸우기라도 하면 우리 지훈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선배인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훈이를 시댁에서 인질로 데려갔어. 이거 아동학대나 납치로 신고해서 당장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없어? 지원아, 진정하고 들어봐. 방금 보낸 통화 녹음은 잘 보관해. 돈을 요구한 협박 증거로 쓸 수 있어. 지훈이가 당장 다칠 위험이 보이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데려올 방법부터 준비하자. 아이를 데려온 뒤에는 이 녹음으로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정아의 객관적인 조언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법의 한계와 무력감 앞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짜놓은 신탁 방어벽은 친정엄마의 돈을 지켜주겠지만 당장 내 품에 없는 아이를 구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였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심장이라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선배, 알겠어. 친정엄마 돈은 끝까지 지킬 거야. 그 대신 내 피 같은 내 예금을 깨서 저 인간들에게 미끼로 던질래. 그래야 우리 지훈이를 데려올 수 있어. 지원아, 정말 괜찮겠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돈 몇 푼 아깝지 않아. 당장 내일 움직일게.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근처의 주거래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경계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지훈이를 안전하게 빼내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돈의 일부를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어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아온 청약 통장이랑 정기적금 전부 중도 해지해 주세요. 창구 직원은 제 안색을 살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중도해지 이자 적용이라 손해가 수백만 원 단위에 달하는데요. 정말 지금 당장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전부 다 해지해 주세요. 해지한 돈은 제 계좌에 넣어 주세요. 통장에 찍혀 있던 숫자가 뭉텅이로 날아가고 수백만 원의 이자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걸 보니 속이 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깟 돈 몇 푼의 손해보다 내 딸의 웃음과 안전을 되찾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내 아이를 위해 모은 것이었으니까요. 5천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낮 12시 정각. 시댁본가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심호흡을 깊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절대 흥분해서 눈물을 보이지 말 것, 철저히 굴복한 척 연기할 것, 현관문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갈래. 시끄러워. 내 애미가 돈 싸들고 올 거니까 징징대지 말고 입 다물어. 시어머니의 칼칼한 호통 소리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저 괴물들의 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에 핏발선 분노가 치솟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가장 차가운 미소를 장착한 채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구석 바닥에는 눈물 자루기 가득한 얼굴로 지훈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죠. 엄마. 지훈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자지러지듯 울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붉어진 눈시울을 숨겼습니다. 오냐, 우리 지훈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왔어. 왜 이제 왔어, 엄마. 지훈이를 등 뒤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싸늘한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꼴을 보니 돈을 가져오긴 했나 보네. 어서 내놔봐. 지훈이는 제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 예금 깬 5천만 원 어머님 계좌로 방금 이체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말을 마치고 휴대폰 화면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이 뒤집힐 듯 환호성을 질렀다. 오, 들어왔어. 정말 들어왔어. 겨우 5천만 원 가지고 튕기기는. 남편 민준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거봐, 내가 지원이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 엄마, 20억은 어차피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그건 그때 받으면 되고 일단 애는 데려가게 해줘. 그래, 성의를 보이긴 했으니까 애는 데려가거라. 시어머니는 5천만 원이라는 미끼에 완전히 눈이 멀어 저를 더 이상 경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20억은 물론이고 이 5천만 원마저 당연한 내 돈이라 여기며 100% 착각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하던 그때 제 속으로는 서늘하고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5천만 원 잘 챙겨둬. 법적으로 너희들이 내게 강간해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낱낱이 돌려줄 테니까. 지훈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내리고 진짜 지옥을 선물할 차례였습니다. 지훈이를 내 등 뒤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저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푼돈을 내놓았으니 이제 20억이라는 거대한 먹잇감도 고스란히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는 맹신이 그 추악한 미소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라, 투자해라. 싫으면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의 입에서 기어이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내 친정엄마의 피 같은 돈 20억을 아주버님 상가에 밀어넣지 않겠다면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뻔뻔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턱끝까지 차올라 나를 질식시킬 것 같던 분노가 일순간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평생 이혼이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나를 올가매려 했던 그들의 얄팍한 착각이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카드를 먼저 꺼내며 내게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기괴한 연극을 드디어 내 손으로 끝장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찌릿할 정도로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된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짝, 짝, 짝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대가들 아미래. 나한테서 이혼이라는 탈출구 열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통쾌하게 외치며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득에 양양하던 시어머니의 입이 흉측하게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남편 민주는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이 터져나오자 얼굴이 잿빛으로 질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평생 병수발 노예로 부리려던 남편의 암 발병 사실은 오히려 나에게 이 지옥을 합법적으로 탈출할 가장 완벽하고 정당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짓눌려 있던 8년간의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극강의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굳어버린 인간들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 입구를 잡아채 테이블 위로 서류들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이거 보여? S대학병원 중증질환 등록 영수증. 그리고 수술비 뜯어내려고 아주버님이랑 작당 모의한 카카오톡 내역 다 뽑아왔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당해준 줄 알았어? 내 엄마 앞잡이 노릇하면서 내 돈 뜯어내려던 수작을 모를 줄 알았냐고. 사색이 된 민주는 허둥지둥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가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살고 싶어서 잠깐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어. 명백한 물증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책임을 축소하려는 남편의 찌질한 꼴을 보니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김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목숨이 걸린 병 앞에서도 반성조차 할 줄 모르는 저 구제불능의 실체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차갑게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절망할 두 번째 진실을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신탁회사에서 발급한 신탁계약 확인서 사본을 집어들고 그녀의 눈앞에서 펄럭였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우리 엄마 20억. 이미 신탁계약으로 묶어놨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나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철저하게 막아뒀어요. 당신들이 뜯어갈 돈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확 낚아채더니 덜덜 떨리는 눈으로 활자를 훑어내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그럼 우리 민호 상가잔금은 어쩌고. 어제 오늘 내가 순순히 돈 바치면서 고분고분 굴었잖냐. 당장 그 신탁인지 뭔지 취소해.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5천만 원을 송금하며 순종하던 며느리의 태도가 사실은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그녀의 비명을 들으며 저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짓거리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현실적 결과를 뼈저리게 확인시켜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아주버님 민호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그를 향해 저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싸늘하게 통보했습니다. 아주버님, 유진영님은 이미 이계원 자금의 실체와 빚더미 진실을 다 알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당신이 끌어다 쓴 제2금융권 사채랑 상가 대출금은 이제 혼자 알아서 갚으세요. 민호는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더니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재수 씨 돈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아, 엄마 때문에 나 신용불량자 묻게 생겼잖아. 당장 내 돈 구해와. 그는 이 모든 계약을 강요한 시어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으며 자기 친엄마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친정 돈이라는 환상이 깨지자마자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서로를 물어뜯는 이 집안의 천박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돈 앞에서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는 모자의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내 복수가 완벽히 성공했음에 차분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내 희생을 모른 척 방관하던 그가 무너진 가정을 보며 어떻게 행동할지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암에 걸린 작은 아들과 사채빚에 앉은 큰아들의 꼴을 번갈아 보더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년 탐욕이 이 집구석을 완전히 아작냈다. 큰 놈은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고 작은 놈은 저 꼴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년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니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가혹한 폭언을 쏟아부으며 그녀의 뒷덜미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평생 갈등을 회피하며 아내의 치맛바람을 묵인하던 인간이 정작 자기 아들들이 파멸하자 그제야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며 무자비하게 내쳐버리는 꼴이었습니다. 물리적 폭력 대신 폭언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시아버지의 징그러운 위선에 조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가족에게 단 1%의 미련도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이 끔찍한 막장극을 내 선에서 완전히 종료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이혼 합의서를 바닥에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는 민준의 코앞으로 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당장 이 합의서에 서명해.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접고 지훈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통화 녹음이랑 내 재정 보증인 서명을 위조한 자료를 제출해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민주는 바닥을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암 환자야. 나 버리면 나 진짜 죽어. 내가 수술 끝나고 몸 나으면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엉엉. 체면도 버린 채 콧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꼴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법적 처벌이라는 압박 앞에 놓인 남편은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직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한없이 나약한 쓰레기였습니다. 매달리는 그의 손길에 끔찍한 벌레가 닿은 듯한 불쾌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발을 뻗어 남편의 더러운 손을 쳐냈습니다.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당장 펜들어. 내 더러운 병수발 내 엄마한테나 해달라고 해. 서슬 퍼런 내 명령에 민주는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지훈이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저로 정한다는 합의 내용 아래에 그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명과 날인을 마치는 모습을 끝까지 감시했습니다. 안 돼. 내 손녀는 절대 못 줘.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아버지의 억센 손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8년 동안 내 숨통을 조여오던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져 나가는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위암 수술을 앞둔 남편과 두 아들을 빚더미로 내몬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협의 이혼 준비가 끝났고 이제 법원의 확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저는 완성된 서류를 챙겨 가방에 빠짐없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기 전 바닥에 널브러져 짐승처럼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미끼의 행방을 통보했습니다. 아까 입금한 5천만 원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보낸 돈입니다. 통화 녹음과 이체 내역은 이미 정아 선배에게 전달했으니 반환 청구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이를 인질 삼아 뜯어간 돈마저 결코 그들의 몫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헐떡이던 숨을 헉 하고 멈추더니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사람이냐? 내 돈 내놔. 그녀는 악을 쓰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되찾기 위한 증거까지 확보한 결과 이들은 돈을 반환하라는 법적 청구까지 받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죄악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날아간 꼴을 보니 얄팍한 연민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승리감만이 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뒹구는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던 지훈이의 작은 손을 꽉 쥐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자. 잔뜩 겁먹어 있던 지훈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안도하며 내 다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나서고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너머로는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저 문 안쪽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탐욕의 지옥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 나는 마침내 온전한 내 딸과 나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의 소음이 점점 멀어질수록 가쁘게 뛰던 심장 박동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벅찬 자유와 평화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친정엄마의 집을 향해 힘차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와 친정엄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지쳐있던 지훈이를 따뜻한 방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지옥 같았던 전투를 끝내고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이 툭 하고 풀렸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쥔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이를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버텼던 8년이라는 청춘이 결국 나를 갉아먹는 빈 껍데기였음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쾌감 이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세월에 대한 서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지난날의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미련 없이 과거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씁쓸한 눈물을 끝으로 과거에 대한 모든 상처를 털어내고 내일부터는 오직 나와 지훈이 그리고 엄마를 위한 현실적인 법적 수습에만 이성적으로 집중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3달 뒤 저는 정아 선배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뒤 신청해 두었던 5천만 원 반환 지급 명령의 확정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선배는 사무실에 들어선 저를 환하게 반기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이혼 신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됐어. 그리고 5천만 원 반환 지급 명령도 내가 남겨둔 통화 녹음과 이체 내역이 확실한 데다 상대방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어. 이제 남은 건 강제 집행뿐이야. 선배의 든든한 설명에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내 피 같은 돈을 되찾을 법적 권리가 완벽하게 인정되었고 이혼 역시 서류상으로 아무 흠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억울함이 공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선배, 당장 저쪽 통장에 압류 걸어서 강제 집행이랑 환수까지 끝까지 밀어붙여 주세요. 저는 선배에게 남은 절차를 일임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다시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 카페에서 저는 신우이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내게 사과하고 진실을 비판했던 민지의 연락이었기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나온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몰라보게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철없이 굴어서 정말 미안해요. 오빠들이랑 엄마가 지금 천벌을 받고 있어서 언니한테 꼭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방광과 동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나를 핑계로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죄와 작별을 위해 찾아왔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되찾은 민지의 눈물에 묘한 안타까움과 작은 위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다시는 나를 시댁 식구로 부르지 마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적인 연민을 차단하는 내 단호한 태도 앞에서도 민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게 시댁의 끔찍한 몰락을 전해주었습니다. 큰오빠는 상가 빚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야반도주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았고요. 작은 오빠는 수술받고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데 엄마는 언니한테 반환 청구를 받아서 빚 갚느라 남은 전세금까지 다 빼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민지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내 머릿속에 설계했던 덫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탐내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결국 자신들의 전 재산마저 잃고 철저한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들으면서도 일말의 동정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갇힌 그들의 모습에 서늘하고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지의 이야기를 끝으로 시댁에 대한 모든 호기심마저 거두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의 앞날을 짧게 응원해 준 뒤 일말의 미련 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정아 선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에 따른 최종 강제 집행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 남은 보증금 통장 싹 다 압류 걸어서 강제 집행 끝냈어. 이자랑 소송 비용까지 쳐서 내 통장에 방금 다 꽂혔다. 이제 진짜 끝이야. 선배의 통쾌한 목소리와 동시에 은행 어플에 이체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훈이를 구하기 위해 미끼로 던졌던 송금 원금 5천만 원과 법정이자가 환수된 것입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내 오랜 땀방울을 완벽히 되찾았다는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댁과의 금전적 악연이 영구적으로 청산된 것에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수임료와 함께 두둑한 보너스를 이체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전 남편과 얽힌 행정 서류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아 확인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완벽히 정리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아들고 서류를 살폈습니다. 내 서류에 더 이상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음을 직접 확인하니 가슴속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구청 한 구석에서 초췌한 몰골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전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바싹 마른 그는 퀭한 눈으로 나를 발견하곤 허겁지겁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지원아, 나 병원비도 없고 갈 데가 없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라. 처절하게 구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감각을 느꼈습니다. 나를 평생 병수발 노예로 부리려던 기만자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중환자가 되어 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남자의 비참한 꼴 앞에서도 내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대꾸도 섞지 않았습니다. 뻗어오는 민준의 손을 벌레 피하듯 가볍게 피한 뒤 그대로 구청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드는 내 집 거실에서 지훈이와 스케치북을 펴고 나란히 엎드렸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빈자리에 혹여나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온전하고 사랑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많이 웃고 대화하는 요즘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세상에서 언제 제일 행복해요? 도화지에 색연필을 칠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우리 셋이 같이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가 내민 스케치북에는 아빠 없이 엄마, 할머니, 그리고 지훈이 셋이 활짝 웃고 있는 예쁜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정을 깨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나의 두려움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유독한 가족이 사라진 지금의 평화가 아이에게 훨씬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혼을 망설였던 내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흉터 없이 밝게 자라주는 아이를 향해 눈물겨운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림을 냉장고 한가운데에 자랑스럽게 붙여두며 앞으로 이 작은 천사를 위해 내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창한 주말 저녁, 친정엄마의 낡은 식당 한편에서 영업을 마치고 세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막대한 신탁 자산이 생겼음에도 우리는 사치를 부리지 않고 예전처럼 소박한 된장찌개를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이 평범한 일상을 단단하게 다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내 앞접시에 정성껏 반찬을 올려주는 엄마와 내 옆에서 제잘거리며 밥을 먹는 지훈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딸,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자자. 인자하게 웃는 엄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다가와 밥알이 묻은 입술로 내 볼에 쪽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복수나 거대한 돈의 낭비가 아니라 억눌림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 소박한 밥상머리가 진정한 회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마침내 내 손으로 지켜낸 찬란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평화와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8년의 악몽을 완벽히 털어낸 저는 엄마와 딸의 온기를 가득 느끼며 환하고 당당한 미소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긴 악몽 같았던 8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를 지키는 길은 우리를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를 미련 없이 잘라내는 단호한 용기였습니다. 지금 제 곁에 잠든 지훈이의 평온한 숨소리와 친정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끼, 이 당연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거대한 보상보다 훨씬 더 귀하고 찬란한 구원입니다. 달빛 인생 TV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버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내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악연을 단호하게 끊어내 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내었던 단단한 용기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